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한계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일을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많으시고 또 정보에 대한 어떤 제약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정통 기관 투자자 기법을 좀 참고를 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해서 우리가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과의 어떤 기울어진 이 운동장에서 경쟁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한번 우리도 약간 카피하는 거죠. 개인의 장점을 갖고서 그런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기관 투자가들은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종목 발굴 과정을 보시면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일단 도움을 받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산운용사에 어떤 종목 그 리서치 같은 거를 서비스를 하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리서치하는 산업 분석을 하고 유망 기업을 발굴해서 이제 자산운용사 등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내에도 그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 내에도 그 산업 동향이나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리서치 자료를 수집하는 내부 조직이 있습니다.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조직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도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각자 여럿이 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이 그 회의를 해서 그 유망 기업에 대한 그 유니버스를 결정을 합니다. 투자 유니버스를 정하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거기서 그 유니버스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방문을 합니다. 또 이게 있다고 해서 추천해줬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애널리스트가 추천해주고 내부에서 회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유니버스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한 번 더 합니다. 점검을 하고 돌아와서 분석 작업을 하죠. 밸류에이션 작업을 통해서 최종 투자 종목을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과 또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종목 교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하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 종목들을 그 산업별, 섹터별, 그 산업이나 섹터별 그리고 또 종목별로 전체 시총을 감안을 해가지고 뭐 조그마한 걸 굉장히 많이 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어떤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감안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시장 및 기업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선택이 틀렸을 경우에 스스로 로스컷도 하고요. 강제로 로스컷하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들하고 차별화되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게 그 회사라면 그 회사의 어떤 로스컷 기준이 일괄적으로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개별 매니저마다의 어떤 설정이 다르게? 회사마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예, 회사에.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각 로스컷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그 개별 매니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냥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 로스컷에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샀다 팔았다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접근 방식도 기관 투자자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대부분 외국계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외국계 자산운용사 쪽으로 리서치 결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한국에 와서 탐방을 하는 외국인 매니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뭐 한 10년 이내로는 그 한국의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해가지고 한국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외국인들도 알아요.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뭐 제가 아는 한 10년 전에도 그 이 한국 매니저들을 고용한 이분들은 이제 뭐 국가를 탈출하신 이제 매니저들이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사실은 뭐 국장을 탈출해서 한국에서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고서 기관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환경이구나 생각하고 사실은 그 다른 이제 업으로 전환을 했었었는데요. 아마 이때 많은 유능하신 분들이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더 뭐랄까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냉혹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정보 접근의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 리서치를 어떤 제한이 되고 있고
우리가 기관 애널리스트처럼 세미나나 뭐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기업 방문이나 IR 쪽에서 정보 제약이 있어요. 전화를 해도 뭐 성실하게 대답을 안 해준다든지 찾아가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각자 직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전문적으로 회의하고 종목 발굴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 제약들, 우리가 종목 정보의 한계, 시간적 제약 이런 게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심리적인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차근차근 풀어서 보면 이런 정보 접근의 한계를 어떻게 푸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체 정보원을 이제 지금은 사실 조금 좋아진 시대예요. 과거보다. 예. 정보를 획득하는 그렇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우리가 툴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튜브나 뭐 그 유튜브죠. 특히 유튜브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업종 및 섹터에 대한 정보들, 뭐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전문적 경험을 보유한 지인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인사이트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여기서 유튜브 전문가들은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 어떤 분들이 좋은 것이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우리 신 박사님처럼 고정적인 그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저는 이제 뭐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고 이 기관으로 그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경험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요새는 HTS 내 각종 정보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도 봤고 그리고 증권 관련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증권통이 있고 뭐 investing.com이라는 것도 있고 YG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면 유료로 리포트를 보실 수 있게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및 각종 포털 또 AI 검색도 요새는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시면 좋고 또 우리가 하나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생활 속의 어떤 종목 발굴 이러한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각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탐구를 하시고 특히 이제 개인이 종사하시는 분야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또 일상을 관찰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유망한 섹터나 기업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발견한 기업들에 관해서 어떤 보고서나 관련 뉴스 같은 것들을 한번 자료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생활 속에서 발굴한 거를 뭐 어떻게 하냐 쉽게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의 개인 사례입니다. 이걸 절대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발견했냐 하는 사례인데 올해 2월 달에 제가 불닭볶음면 매대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대량으로 구매하는 걸 롯데마트에서 제가 목격을 했고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불닭볶음 챌린지가 이제 있는 거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삼양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찾아봤죠. 그래서 실적들을 확인을 하고 그 뒤에 한 분기 후지만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예. 2월 달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삼양식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요 2월 달에도 사실 상당히 눌려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네요. 이미 여기 불닭 챌린지로 한번 올랐다가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마트에 가서 발견한 건데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거의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 하나 또 보실 수 있는 게 올해 초에 또 뷰티 산업인데요.
24년 3월에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선수들이 한국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배우자들이 올리브영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제가 보고서 아 이게 한국 스킨케어에 대한 찬사를 SNS에 막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미 뭐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 중이긴 했지만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그 위상이 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야, 근데 삼양식품도 그렇고 이 뷰티 쪽도 그렇고 올해 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어떤 한국이 지금 산업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지만 어떤 문화적으로나 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강력한 어떤 뭐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쪽에 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그 우리가 빠져나가는 또 탈출구로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최근에 좀 그 K 콘텐츠 쪽 그렇죠. 엔터주들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쪽을 좀 보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네. 다음에 한번 그런 쪽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이게 사실 뭐 지나가야 또 사실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계엄이라는 안 좋은 그런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꺾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위상을 바로 우리가 질서 있는 어떤 그런 시위 뭐 이런 문화로 인해서 뭐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대외적으로 그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고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뉴스 보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이제 또 대부분 우리가 옛날에 촛불이었다가 지금 응원봉으로 바뀌었는데 와, 전 그게 어떤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최근에 뭐 계속해서 우리 그 대중음악에서 또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계속 인기를 지속적으로 그렇죠. 유지하고 있어요. 스트레이트 키즈도 오늘 뭐 6번 연속 앨범이 뭐 그 빌보드 201위의 앨범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BTS도 이제 내년이면 다 돌아오기 완전체,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큰 어떤 그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거 단계인데요. 여기서 뷰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종목 발굴을 할 필요성을 생각을 했지만 워낙 화장품 회사들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될지 잘 몰랐었었는데 이제 이런 인사이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조금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영화가 이렇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습니다. 제리 맥과이어라는 유명한 영화고요. 이건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인데 이 두 영화의 되게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발굴하는 능력을 갖고 있나 그리고 발굴하는 거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픽업하는 거죠. 얘 잘할 것 같아라고 이렇게 픽업하는 능력. 거기서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본 게 이제 실리콘투라는 하긴 화장품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잘 될 수 있는 화장품들을 찾아서 마케팅을 해주고 사입을 해주고 또 유통까지 해주는 이런 기업을 보고 실리콘투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서 실리콘투를 발굴했던 생각이 나서 이제 이런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종목들을 좀 발굴하시면 심도 있는 연구는 좀 하셔야 돼요. 예. 최소한 다트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의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조금 검토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밸류에이션 기준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기준을 또 세우셔야 됩니다. 각종 이제 판단 도구, 차트, 수급 심리, 우리 뭐 신박사님의 이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투자 적격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이런 세밀한 간결하면서도 좀 세밀한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개인들이 약한 부분이 정보력하고 또 이런 체계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 심리적인 장벽이에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처음에 접하게 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이거를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정보를 들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이거를 좋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 과시는 뭐냐면 일단은 사고 나면은 이제 너무 과도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사고 나면 네, 매수하게 되면 아 이건 무조건 뭐 과거에 갔던 가격 갈 거야 뭐 이렇게 과도한 믿음을 가지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되고 결정의 지연이 온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초기 투자를 못 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를 못 하고요. 또 자기 과신을 하게 되면 손절을 또 주저하게 되고 뭐 이런 결정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적 장벽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비효율적인 타이밍이고 또 그러니까 제때 못 사는 거죠 사실. 예, 좀 이렇게 막 올랐을 때 그때 살 거라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이제 늦은 대응을 하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에만 치중을 하게 되니까 짧게 먹고 나오는 바람에 또 그 수익률이 제한적이기도 하는데 또 근데 이제 추세 이탈에도 과도한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장기 보유를 하게 되는 이게 사실은 장기 보유라는 거는 장기 분할 매수하면서 이렇게 보유를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기관적으로 기관과 같은 자세로 또 어떻게 또 기법을 좀 적용할 수 있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투자자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상황별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 상황을 지금 판단을 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셔야 되는데 그 내가 한정된 자금만 갖고 해야 된다. 거치식 매매라고 하죠. 한 번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초기 인사이트 발견한 몇몇 기업들의 이제 집중 공략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반등 초기에 이제 추격 매수를 오히려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제 손절도 같이 해야 됩니다. 손절도 할 준비를 하고 추격 매수를 해야 반등 되고. 초기라는 게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전환되는 어떤 초기 그렇죠. 지점을 그렇죠. 찾는 이렇게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역배열에서 머물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그 역배열을 돌파를 해서 그거 좀 보셔도 되거든요. 좀 반등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완전 바닥에 산다는 생각 예, 안 가시면서 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역배열이 이제 정배열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수렴하는 그런 쪽이 됐을 때 추격 매수를 차라리 그때 하시는 게 그 한정된 자금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국내 증시가 지금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기회는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하시고 그 우리 신 박사님의 차트 심리 이론 같은 것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투자 타이밍 포착에 대한 어떤 경험하고 학습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치식 매매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자금을 또 분할하실 수 있거나 정기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적립식 분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선정한 종목들의 장기 분할 및 분산 매수, 이분들은 오히려 또 추격 매수는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그 안정감을 갖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분할한다고 생각을 하면 떨어지면은 사실은 살짝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실 5년 사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면 또 마음 조급해지거든요. 차라리 횡보하거나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이제 길게 보시고 그렇죠. 생각하신다면 최근에 엄청 기회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여기서 급등해 버리면 더 사실 수 있는 분들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비전도 장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셀트리온 아까 잠깐 얘기하셔가지고 힘드시러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오래된 옛날 얘기 해봐야 그 중요한 건 아닌데 8,000원 시가총액 8,000억일 때 사실은 발굴을 해서 맞아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거든요. 제가 한 1년 동안 야 너 같은 게 매니저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셀트리온 발굴한 너 같은 게 매니저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는데 그때 지금 주가로 하면 아마 그게 8천억이면 한 4천원, 5천원 정도 되나요? 네, 주가로 보면.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길게 보고 제가 그때 많은 분들한테 이걸 한 10년 정도 보고 그냥 매달 꾸준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지금은 뭐 셀트리온이 그런 걸 또 다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심리적 안정이 저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분할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한정된 자금을 하시는 분들이나 분할하시는 분들이나 변곡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심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의 단기 변동에 뭐 있을 때는 거치식 투자자는 손절과 저는 손절을 그냥 겸손하다는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 봤을 수 있구나. 그리고 추천한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되시고요. 진짜 공부를 하시고 나한테 맞는 종목인지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갖고 샀는데도 아니다 싶으면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손절도 하시고 또 공포감 있을 때도 저점 매수의 어떤 용기 뭐 이런 게 사실은 막 또 한창 기회일 때는 못 사실 때가 있으세요. 한꺼번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그 한정된 자금을 한꺼번에 운용하시는 분들은 적립형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 운용하시는 분들보다 좀 불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리적인 그 노력이 또 필요하고 학습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뭐 시행착오 엄청 많이 겪었고요. 그런 그 많은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이런 채널이라든지 어떤 동행가족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옆에 동행 속에 경고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은 같이 동행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동행 속에서 견고하게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안한 것들 투자의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는 방안이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리스크 관리거든요.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자산이나 섹터별로 균형적인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환경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추세적으로 변할 때 내 포트폴리오 내 자산 그 종목 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사례를 이것도 사례입니다. 그 가상적인 그 사례, 그 포트폴리오 구성 사례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컨트롤 예,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보이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네, 그 정도 하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요 국면인 거죠. 지금은 금리 상승되고 있는 추세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관 투자가들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관은 그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제약이 없으니까 그쵸, 예, 전체 세계를 포트폴리오로 생각하시고 자산 배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코인이 있네요. 그렇죠. 비트코인 제가 코인을 여기다가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게 의외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사실 뭐 이거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코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이런 금리나 환율이나 뭐 이런 특히 화폐 가치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가치 저장 수단이 대표적인 게 금이었죠. 네. 금이었는데 이제 이 금을 지금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이 중국이
중국이 그 미국 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대신 이제 벌어들인 돈을 금을 사는데 지금 엄청난 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대체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있어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량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은 아직도 채굴할 수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이렇게 변동될 가능성이 나중에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마도 중국에 대항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전략 자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변동성이 있어서 좀 불안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그 비트코인도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하나로 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인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고 또 미국 주식을 지금 이제 그 좀 많이 가져가는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이거 금리 하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금리는 주식 쪽을 많이 가져가냐 채권 쪽을 많이 가져가냐 이런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채권을 좀 더 많이 가져가요. 지금 이제 뭐 현금이나 이런 쪽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금리 환경이 심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마 내년 1월에 트럼프의 취임을 확인하시고 한번 다시 포트폴리오는 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가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국내 주식을 좀 늘려도 되지 않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그 달러 강세도 좀 줄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제 국내 자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사실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게 아마 이런 흐름이고요. 이 종목별 종목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그 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게. 네, 비트코인 정말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하고 계시네. 가장 그 비중 변동이 제일 작네요 보니까. 네. 거의 미래의 어떤 약간 그 화폐 가치 변화했을 때의 해치 수단으로 사실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네. 그 종목별 포트폴리오에서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치는 D 나누기 R-G를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R이 아까 그 금리가 되게 높게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G나 뭐 이런 그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상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D가 좀 나오는 부분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로 같은 업종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셀트리온하고 리가켄바이오를 같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리가켄바이오 비중을 이제 셀트리온 비중으로 조금 더 옮기는 뭐 이런 그렇죠. 어떤 운용의 미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어떤 그렇죠. 스타일 예.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갖고 있지만 다 담고 있지만 이런 상황별로 옮기는 거예요. 좀 안 올랐다거나 뭐 좀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이걸 쳐내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게 기관 투자가들이 좀 하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예고요. 어쨌든 시간적인 이제 환경적 제약을 극복을 하려면 간소화된 투자 절차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AI나 이제 자료 수집 분석 도구를 활용하고 꾸준한 이제 학습 및 인사이트를 강화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전략, 아까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좀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정보 활용과 의사결정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전문가 의견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는 저는 의견과 데이터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박사님처럼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소개해주고 분석해주는 유튜버 전문가들이 종목을 이렇게 단순히 던져주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종목을 알려주시더라도 리포트에 긴 근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의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색 시간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자 스타일과 또 그다음에 원칙을 좀 확립을 해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거치식으로 할 것이냐 적립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병행해서 투자할 거냐 그리고 투자 철학과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AI하고 모바일 앱 기반의 이제 분석 도구도 활용하시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인 인사이트 개발은 금융 관련 교육이나 금융 및 투자 관련 교육 우리 뭐 나눔 인사이트에서도 하셨잖아요. 그 주주 스터디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금융 관련 교육 또 어떤 시장 트렌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 주주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질문을 하시면서 네트워킹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 습관을 이제 뭐 기관 투자가 될 경우에 이제 형성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많은 경험과 뭐 어떤 분위기 또 그 학습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주변에 실제로 뭐 트레이닝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따라하자면 또 어떤 의심의 극복과 자기 과실 극복하려고 자기 과신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장 트렌드에 적합한 견해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시장 트렌드의 경험 무조건 뭐 이렇게 장기 성장 무조건 좋다고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시장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가시성이 보이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그런 종목들은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무조건 다 손절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원칙을 좀 세우시고 나는 몇 % 정도 가면 이제 손절을 좀 해야겠다 기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기관 투자가하고 좀 차별화된 아까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발굴한 중소형 종목에 이제 기관 투자가가 향후 편입한 가능 조건이 가능한지 찾을 때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장기 분할 매수를 먼저 하시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역발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과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세론 유한양 세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나 기관의 어떤 로스컷 종목들 중에서 바닥이 탈출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은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인 종목으로 한번 설명하는 네, 상승 다이버전스나 뭐 역배열 뭐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발상 전략이 지금 한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어떤 여러 조건들을 사실은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조건들에 맞는지 한번 점검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 그 저점을 높이는 거죠.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전 저점보다 지금 저점이 조금 높다. 다시 반등한다.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상승 쪽으로 다이버전스, 하락 쪽으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 돌아서기 전에 저런 어떤 지표상의 흐름들이 그렇죠. 약간 좀 전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포착하는 거. 그렇죠. 네. 이거 한번 짚어주셔도 좋겠네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보고 찾고 있는데. 네. 또 체계적 접근의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 기반으로 발굴하고
그 투자 그 전략을 하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그 전략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리스크 관리도 다시 한번 또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분산 투자고 손실 제한 이 손실 제한 전략을 또 꼭 만드셔야 되고요. 정기적인 재조정을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또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또 시장 대응 변화에 또 시장이 변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시장 조정 변화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은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뭐 관세 정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수출 관련주들이 잠깐 영향을 받을 때는 조금 피해 나가고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고 뭐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관에 된 개인 투자 전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이게 막 각자 도생을 강요받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응징력을 좀 갖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 이제 신박사 채널과 같은 이런 유용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견고한 투자 철학과 뭐 이런 전략을 가주신 다음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심리적 안정감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은 어떤 동행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투자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개인 투자도 응집력을 갖고 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 메이저 세력들과 동등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가 개인들은 막 변동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심한데 그렇죠. 이분들은 딱딱 정해진 룰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는 거 그렇죠. 요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런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화 이렇게 또 규약 같이 되면 네. 뭐 그것도 말 그대로 이제 기관화 같은 형태로 할 수 있겠네요. 네. 투자를. 이런 그 원칙 얘기를 우리 하시는 한번 좀 거죠. 지켜보자 하고 또 이제 또 서로 그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또 심리적으로 아 지금 투매가 나올 때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기관을 지금은 나와 계시잖아요. 네네. 나와 계시기 때문에 기관에서 투자했던 그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화된 그 손절 전략 여러 가지 어떤 매수할 때 어떤 전략 이거 기관 투자처럼 똑같이 하는 그거를 네.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드린 거고 기회가 되면 뭐 되게- 주주 스터디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나눔 인사이트의 그 강의 쪽을 통해 가지고 세분화돼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준비 이제 중입니다. 이제 저희 또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은퇴라든지 퇴직을 앞두신 분들 또 뭐 5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기관이 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것도 그렇죠. 매우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막 1년에 막 50%, 100% 무조건 내겠다 이런 접근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투자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그 스타일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기준 하에서 발굴되는 종목들, 아까 이제 그런 뭐 삼양식품, 실리콘투, 과거 뭐 셀트론 같이 지금 미국 주식도 많이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기관의 어떤 시각 관점에서 그냥 당장 사고 팔고 이런 관점은 아니실 거니까 당연히 전략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시는 시간 이렇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되게 이거 허둥대기 쉬워요. 그리고 뭐 거의 뒷목 잡는 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기준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학습하고 서로 같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뭐 이륙하거나 착륙하기 전에 비행기를 타시면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약간 좀 이런 견고하게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대응을 하는 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유용한 또 연말을 맞아서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내년을 대비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보수적 전략도 필요하고요. 방어적 전략도 분명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 공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조금 이제 뭐 자극적이거나 우리가 그렇죠. 찍어주거나 추천은 아니지만 네. 그 여러분들이 안정된 지금은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이걸 방어하면서 또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뭔가 또 변화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죠. 보면서 야 이건 공격적인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한국 증시도 정말 내려갈 자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뭐가 나올까 예. 하는 또 예. 진짜 그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도 바닥을 찍고 안정화될 때 이제 치고 나가는 것들은 또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정된 것들이 그렇게 될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찾는 거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같이 한번. 예, 오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다음 또 시간에 항상 이런 안정된 뭔가 안정된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안정된 어떤 인사이트 되게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예,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오늘 마지막에 또 질문하신 분들 계신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요 내용은 해외 바이오 쪽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 부분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